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지난달에 본 시험 합격자 발표 있었는데 16,000명 정도 붙었네요. 예, 이제 뭐 작년에는 2만 한 4,000명 정도 붙었는데 올해가 한 16,000명이니까 좀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뭐 10,000명 정도 붙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16,000명 정도가 붙었네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2차 과목에서 공법하고 그 공시법에서 이제 모두 정답이 이제 2개가 있었어요. 이제 공법에서 모두 정답,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에서 그 복수 정답 뭐 이렇게 이제 해주니까 이제 2문제만 뭐 이렇게 더 해줘도 많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해줬으면 한 1,000명이나 이 정도 됐을 텐데 아마 그렇게 복수 정답 때문에 좀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생각보다는 많이 붙었고 그다음에 1차만 합격하신 분들이 한 27,00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차 합격 빼면 이제 1차만 합격하신 분이 한 13,000명 정도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00명 넘는 인원이 1차만 합격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에 있어서는, 30회 시험에는, 이제 29회 시험에 탈락하신 분들과 또 1차만 합격하신 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입이 되니까, 이제 내년 시험에는 조금 쉽지 않은 시험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초기부터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그렇게 하셔야 이제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8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진도 48페이지부터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용어를, 쭉 한번 보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개공이 되는 과정,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업무를 이렇게 시작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한번 볼 거고요.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오른쪽 그 여백에다가 이게 이제 등록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적어놔 볼게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이 자격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이제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을 하면 이제 신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개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등록을 하면 취업이 되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등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걸러내는 사람. 그래서 일종의 이제 거름망 역할을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걸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결격 사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교시 때 보는 게 결격 사유인데 이 결격 사유가 우리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도 아니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록의 결격 사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격 사유가 12개가 있는데 이거에 하나라도 걸리면 뭐가 될 수 없다. 등록이 될 수 없다. 그럼 나아가서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결격사유라고 얘기하고요. 뭐 예컨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뭐 그런 것처럼 그 등록의 결격사유 이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개공이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격사유가 종류가 있는데 오른쪽에 49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니까 왼쪽에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그럼 요거는 글자 그대로 붙이면 돼요. 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고 오른쪽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하면 개공 같은 게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거, 오른쪽은 개공이 될 수 없는 거 이런 개념인데, 자 지난주에 우리 한번 용어 배우신 것 중에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 안에는 당연히 개공은 포함되고 누구까지 포함된다 그러죠? 소공이랑
중개보증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종사를 못하는 거, 그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왼쪽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의 결격은 뭐 그닥 그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거니까 뭐 넘어가고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한번 볼게요. 1번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미성년자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이고요. 나이로 따졌을 때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냐면 19세를 말해요.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그러면 19세가 되면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성년이 되니까 이제 성년이 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2번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이제 심신의 상태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물인간이다, 뭐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 선고 뭐 이런 건 이제 하고요. 또는 뭐 이제 치매가 약간 좀 오셔가지고요. 뭐 가령 뭐 24시간 잡아가지고 기준 잡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는 조금 뭐 이제 좀 정신이 좀 나가 있다. 뭐 나머지 시간도 뭐 제정신이고 뭐 이런다면 완전히 심신의 능력이 또 상실됐다기보다는 심신의 어떤 능력이 좀 박약한, 좀 부족한, 뭐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은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단독 어떤 행위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오른쪽으로 묶어볼게요. 1, 2번 오른쪽으로 묶어가지고요. 미성년자,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자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요. 민법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에 제한이 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한 단독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어. 나 이런 거 했는데 안 할 거야 이렇게 취소를 해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안 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거니까 그 선고받은 거를 취소 판결 받을 때까지는 계속 결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뭐 이랬는데 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업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하다 망했다. 그러니까 부도 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못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뭐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또 이제 돈 뭐 잔뜩 뭐 이렇게 어떤 그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나 못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산 선고 그 어떤 그 받은 그 기간 동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파산 선고는 우리 그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인데 10년이 지나면 그 파산 선고의 효과가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자는 몇 년 동안 개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0년이 지나면 이제 개공이 될 수 있고 10년 동안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3번까지는 뭐 크게 뭐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4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겠습니다. 결격 4번에다가 별표 한번 잡고 결격 사유가 4번하고 11번이 좀 많이 중요한 편인데 출제가 가장 여러 번 이제 됐던 것이 4번, 11번. 결격 사유 자체가 다 중요한데 특히나 4번하고 11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4번과 관련해서 미리 이제 그 주문을 읽어보기에 앞서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다 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형벌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형벌. 그 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쁜 짓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떤 제재를 받는 거 이제 그걸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법상 형벌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형은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 어떤 목숨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사형 그 다음에가 징역형이 있고요. 징역 밑으로 금고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벌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구류, 과료, 몰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9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4가지만 좀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 사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그 목숨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예. 근데 이제 징역,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형은. 개념 정도만 아실 거고. 징역형과 금고형이 좀 중요한데, 예. 이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의미냐면, 둘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징역을, 집에서 징역 산다 그러면 이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징역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데려가는 거, 이건 이제 징역형이라고 얘기하고, 금고도 역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것 또한 교도소로 데려가는 건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징역형은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키는 거가 징역형이고 교도소에 가서, 그 다음에 금고형은 뭐를 안 시키는 거, 일을 안 시키는 게 금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혼거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이런 교도소 방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6인실 뭐 이런 데서 있는 게 이제 징역형이고요. 금고형이면 이제 독거실이라고 해서 혼자 있는, 말 그대로 혼자 있는 방에서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징역 30년과 금고 30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징역 30년, 금고 30년. 어떤 게 좋겠어요? 징역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죠. 왜 이 징역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어요? 30년 동안을 일을 하는 거하고, 근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도소 방에 가만히 있는 거하고 사람이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거랑 이게 사실은 더 힘들다. 예? 어떤 정신을 좀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좀 위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요즘에 와서는 이 징역형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랄까 재소자들의 인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시키는 것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채석장 같은 데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해봐야 공장 같은데 뭐 이런데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옛날에는 그냥 밥 먹여주는 게 다였거든요. 요즘에는 돈도 줘요. 이제 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00몇천 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은 안 되지만 아무튼 돈도 줘요. 예. 그리고 뭐 기술 있으면 더 많이 받고요. 제가 재작년에 무슨 이제 잡지를 좀 하나 봤는데 의정부 교도소에서 이제 징역 25년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인쇄기술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교도소 뭐 가까이 이제 그 인쇄 뭐 하는 그런 회사에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술자니까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250만 원을 받는데요. 그 교도소에서. 그래가지고 250만 원을 받아서 이제 기자가 뭘 하냐 그랬더니 200만 원은 이제 사회에 있는 뭐 그 와이프하고 뭐 애들 이런 이제 생활비로 이제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이제 저금을 한대, 교도소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25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이 벌겠죠, 돈이. 그러면 쓰는 건 뭐 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쓸 게 없는 거죠. 왜 쓸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자고 다 이제 공짜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징역형이 따지고 보면 뭐 보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징역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순서가 징역이 좀 세고 그 다음에가 금고고, 그 다음에 벌금은 이제 돈을 내는 거, 재산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일단 요렇게 한번 잡고 4번 결격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랬잖아요. 그럼 자, 칠판. 금고 이상이면 어디부터 포함이에요? 금고부터. 그러면 금고 이상이니까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왼쪽으로. 이게 더 센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다 뭐다? 결격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하면 금고, 징역, 사형 요 세 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다 살고 나와도 몇 년을 추가해라 이 말이에요. 3년.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징역 3년을 받았다고 쳐요. 오늘 징역 3년. 그럼 몇 년간 결격이죠? 6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왜 6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집행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년을 또 해야 돼요. 3년에서 합의 6년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금고형에 대해서는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뭐 이랬는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집행유예라는 게 또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좀 간단히 적어놔 볼게요. 자, 우리가 실형이라는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4번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는 거 받았잖아요. 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선고유예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뭐 무죄도 있는데 뭐 무죄는 뭐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고 요렇게 있는데 이게 경중이 이런 식으로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중이 요게 좀 중한 거고 이건 좀 경한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 C, D가 얘를 이제 이렇게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폭행을 해가지고 공동 폭행을 한 거죠. 그러면 얘네들 다 B, C, D 다 잡아가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B가 제일 많이 때리고요. 제일 많이 때리고 제일 많이 뭐 한 20, 30대 때리고 얘는 그냥 한 대 때렸단 말이에요. 얘를 이제 한 대 때리고 D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하고의 일행인데 일행이긴 한데 B랑 C를 야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고 말리고 뭐 이런 행위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제 때리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말리기만 했고 그런데 이제 A 입장에서 보면요. B가 사실은 제일 많이 때렸으니까 제일 괘씸하겠죠. 맞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누가 괘씸하겠어요? C가 이제 괘씸하겠지. 근데 사실은 A 입장에서 보면 D도 무서웠을 거예요. 왜 D도 무서웠냐면 얘네가 같은 일행이었으니까. 그래서 공동 폭행이 되면 B, C, D 다 처벌받아요. 아무리 말렸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판사라고 치면 B는 뭐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징역형을 만약에 선고한다면 실형을 선고하겠죠, 그죠? 그러면 징역형의 실형은 어떤 개념이냐면 선고를 받아요. 일단 선고를 했어요. 징역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고 뭐까지 한 거냐면 집행에 들어간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고하고 집행에 들어간 거를 뭐라고 한다? 실형이라고 한다. 그럼 어디로 데려간 거? 교도소로 데려간 거. 그거를 실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C는 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때리긴 때렸지만 한 대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C가 반성을 하고 A하고 나중에 이제 야 내가 한 대 때린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상당한 뭐 보상을 해줄게.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 그리고 따져보니까 C가 전과도 없고요. 이런 폭행 전과도 없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굳이 C를 잡아가두는 거는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범률이라고 해서 한번 교도소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쁜 짓을 안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범죄를 또 재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고는 하고 그러니까 징역형 사람을 때렸으니까 선고는 하고 집행을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을 유예한다는 건 나중에 하겠다, 즉 안 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선고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 다시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라 그러지. 받았는데 집행만 안 들어간 거지. 그러면 집행 안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행 어디로 갔다? 집으로 갔다. 근데 선고는 받은 거예요. 선고는 받았는데 말하자면 집에서 있는 뭐 그런 거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그럼 선고유예는 뭐냐면 자, D를 생각해 보면 D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공동폭행의 일행이긴 하지만 때리지는 않았고 그럼 A 입장에서 보면 D는 충분히 용서할 만하잖아요. 용서도 받았어요. 해서 굳이 얘를 전과자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아예 뭐를 안 한 거예요. 선고를 안 하고 너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뭐 폭행하는데 가담하고 그러면 너 그때는 너 선고한다 이런 식의 이제 선고를 유예시키는 거를 선고유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거 여기까지 이제 이해 다 되셨고요. 자, 요거 한번 지워가지고 요거 두 개의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즉 실형과 집행유예의 공통점. 선고. 그러면 선고를 받았으니까 얘네가 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격사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선고유예는 얘는 결격이다 아니면 결격 아니다. 결격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겁니다. 이거 중요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
실형과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있다. 자, 그러면 5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답변하세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결격은 몇 년일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 5번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 자, 그러면 몇 년간 결격사일까요? 그 5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5번을 읽어봐 드릴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랬잖아요. 그럼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 그럼 몇 년간이야? 2년이라고 답을 해야 돼. 왜 2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국에서 풀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따지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가로 3년을 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6번. 자격이 취소된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난주에 시험을 못 보는 사람 3사람 얘기했죠. 그죠? 시험 못 보는 사람. 누가 시험을 못 본다고 그랬냐면 일단 기취득자.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시험 못 보죠?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부정행위하고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시험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자격이 취소가 되면 시험도 못 보는 데다가 지금 보니까 자격이 취소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고용인도 될 수 없는 거죠. 등이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에 자격 취소 후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은 자격정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격정지라는 말은요. 6번에 있는 자격 취소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럼 경중을 좀 논할 때 취소가 좀 센 거예요? 아니면 정지가 좀 센 거예요? 취소가 센 거죠. 취소, 박탈하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가 있고 정지가 있는데 취소가 대부분 3년, 정지는 그 기간 동안만 각각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격정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8번에 등록이 취소가 되고 역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의 자격 취소와 8번의 등록 취소는 공통점이 뭔가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은 결격에 걸린다 이런 얘기죠. 3년간은 결격에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축구 경기에서요. 선수가 레드 카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퇴장이 되잖아. 이게 이제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퇴장을 먹으면 다음 경기에는 당연히 못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막 3경기, 4경기 못 되는 것처럼 얘도 취소가 됐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너 반성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공통적으로 자격이 취소가 되고 등록이 취소가 되고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요. 취소가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은 너 반성해 이런 뜻이야. 3년간은 반성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취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자, 여백에도 한번 적어놔 볼게요. 조금 전에 7번에 자격정지라는 거 있었었죠. 자, 그리고 지금 9번에 보니까 업무정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격정지랑 업무정지는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격정지라는 거는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풀어보면. 근데 이게 누구한테만 오는 행정처분이냐면요. 오로지 소공한테만 오는 거예요. only 소공. 소공한테만 오는 행정처분을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자, 소공은 뭐 약자죠? 소속공인중개사 약자죠. 자, 그러면 업무정지는 누구한테만 오는 행정처분이겠어요? 개공한테만. 얘는 only 개공한테만 오는 행정처분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자격정지, 소공, 업무정지, 개공한테만 오는 각각의 행정처분이고 자, 그러면 이건 정지를 하는 거잖아요. 정지. 너 일정한 기간 너의 자격을 정지해. 일정한 기간 너의 업무를 정지해. 이 정지하는 거니까 기간을 정해줘야 돼? 아니면 너 죽을 때까지 정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주는데 이게 무조건
6월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소공이든 예, 개공이든 정지는 다 얼마 안에서? 6월 안에서만 한다.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자격정지 3월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격정지 3월. 그럼 얼마 동안 결격이야? 3개월 동안만. 예, 그 기간 동안만, 정지 기간 동안만.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항목은 약간 어려워요. 예, 10번 항목이 약간 어려운데, 예, 10번 항목에 대한 제가 사례를 좀 한번 적어 드릴 거거든요. 요거는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요. 자, 법인이 있어요. 예, 법인인 개공이 있다 이거죠. 법계.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법인인 개공의 준말입니다. 예, 법인인 개공이 있는데, 이 법인인 개공에 대표가 있을 테고요. 대표 밑에 감사가 있다 하면서 가정 한번 해보죠. 대표가 있고 감사. 그러면 얘네들이 직급이 높은 애들이에요? 아니면 직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직급이 높은 애들이지. 예, 그러면 이런 애들을 합쳐가지고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한명회사, 합자회사에서 부르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데 우리 주식회사로 말하면 대표이사나 감사 뭐 이 정도의 급을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신입사원이나 수습사원이나 뭐 평사원이나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에 감사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얘가 어떤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런데 이 불법적인 행위가 감사한테도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업무정지를 내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업무정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죠? 개공만. 근데 얘가 한 행위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 불법적인 행위가 업무를 정지해야 될 만한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감사한테 업무를 정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없어요? 얘는 뭐가 아니니까. 개공은 아니잖아 얘가. 그냥 사원 또는 임원이지. 그러면 누가 개공이냐면 법인인 개공. 법인이 개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누구한테 업무 정지를 내리는 거예요? 법인에게.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얘한테 이제 업무 정지가 떨어진 겁니다. 다시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만 오는 행정처분이라고요? 개공한테만. 그러니까 얘가 잘못을 하더라도 업무 정지는 얘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누구를 결격 사유에 빠뜨리겠다라는 거냐? 얘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감사를 결격 사유로 봅니다. 왜 얘가 결격이어야 하냐면 이런 의미예요. 감사 때문에 회사가 업무정지 먹었죠.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우리 회사 업무정지 먹었으니까 나 오늘 관둬야지 하고 관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난 자격 있으니까 난 독립해서 중개업해야지 이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회사는 업무정지 받았는데 얘는 독립해서 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결격에 빠뜨릴 건데 얼마간 결격에 빠뜨릴 거냐면요.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만약에 얘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았다 쳐요. 그러면 얘는 얼마간 결격이 되는 거예요. 6월간, 6개월간 결격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몇 번이냐면 10번이고요. 10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런 의미로 한번 좀 보시면서 보면 쉽게 와닿을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받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계속 결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1번 결격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1번 결격이 뭔가 한번 좀 보면 이 법 위반하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은 무슨 법을 말하겠습니까? 이 법은 당연히 중개사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라고 했는데 이 벌금형이 액수가 이제 정해졌다는 거죠. 얼마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고요? 300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칠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금고형 이상이면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벌금형은 결격이에요? 결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원칙적으로 아닌 거예요. 얘는 결격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 벌금형은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 뭐랑 뭐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냐면
이 법과, 이게 공인중개사법과 타 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타 법은, 그러니까 중개사법 아닌 다른 법, 뭐여도 좋아.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건 결격이다, 결격은 아니다. 일단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결격 사유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타법은. 근데 이 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자, 얼마 이상과 얼마 미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300만 원 이상과 300만 원 미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300만 원 이상과 3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면 얼마 이상일 때요? 300만 원 이상일 때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 형벌 관련해서 상당히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금고형 이상이면 무조건 결격인가요? 예, 금고형 이상이면 무조건 결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벌금형은 따져봐야 돼. 이 법인지 타법인지 따져보고 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도 얼마 이상일 때는요. 3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이고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 그럼 몇 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벌금 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시험 질문에 결격이다, 결격 아니다. 아니죠. 자, 왜 아니에요? 500인데. 이 법이 아니므로. 이 법이 아니므로.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9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290만 원 벌금.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 아니다. 왜 아니다? 300만 원이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쉽고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이제. 시험은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건 안 준다고. 너무 쉬우니까.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 500만 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자, 결격이다, 결격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 자, 왜 아니다? 선고유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선고를 안 한 거야. 근데 왜 그 앞에 그런 말을 주냐면 너가 원래는 500만 원을 선고받을 건데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를 뭐 한 거야? 유예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그런 말을 준다고. 틀리게 하려고. 자, 이제 정말 어려운 거 해볼게요. 개공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개공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은 거야. 개공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어요.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걸 잘 보시면서 답변하십시오. 개공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았어. 실형이 됐던 집행유예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결격이다, 결격 아니다? 이거 그림 한번 잘 생각하시면 금방 나오는데 결격이지. 왜 결격이에요? 징역형이면 뭐 이상인 거야? 금고 이상이잖아. 그럼 다 결격인 거야, 그냥. 이 금고형 이상이면 이 법하고 타법을 안 따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례형 문제들이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 결격 한번 들어가 보는데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이 결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칠판 다시 볼게요. 자, 법인인 개공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 때문에 어무정지 먹었잖아요. 예, 그럼 얘가 뭐에 들어간다 그랬지? 결격 사유. 그러면 자, 봐요. 이 개공 입장에서 보면 감사가 결격에 들어갔으니까 나도 결격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회사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지금 결격이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내보내야 되는 사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풀리려면 결격에 있는 감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내보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법인이 감사를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 회사를 위해서 너 좀 나가줘 하고 해소시켜야 되는데 해고시켜야 된다. 해고. 그러니까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내보내는지 어떤 절차가 좀 있으니까요. 자, 이제 12가지 결격 사유는 이제 내용적으로 다 보셨는데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유도 일단 중요하고 그 박스에다가 그러니까 우측 박스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다가 별 3개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 3개도 사실 부족한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12개. 요거는 이제 1월 달 정도부터는 저랑 같이 이제 요거 외울 거예요. 이거 전부 외울 거라면 12가지.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좀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 하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걸 한번 보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결격사유 해당시 효과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요게 사실은 사유 12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그림으로 좀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 하나 달아서요. 결격사유 해당시 효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 이 그림이 약간 뭐 좀 복잡한 듯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일단 한번 설명 한번 쭉 드리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한 문장으로 줄여볼 수도 있어 이게. 근데 제가 그냥 한 문장으로 줄여버리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림으로 풀어가지고 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공인중개사 한 명이 이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영역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하고 들어갈 수도 있냐면 등록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등록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얘 신분이 뭐가 돼? 공인중개사인데 등록을 했으면 얘가 신분이 뭐가 되냐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공이 되는 거잖아. 개공이 등록한 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12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밥거북이 입장을 얘가 결격 사유였어요. 결격이었다고.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근데 이게 첫 번째 효과가 되는 거예요. 결격 효과 1번. 결격에 해당이 되면 뭐가 안 돼? 등록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등록 말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개공이 되는 거 말고. 소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소공이 한번 돼보려고 해요. 소공이 되는 거는 고용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럼 얘가 고용이 됐다면 결격이 아니어서 말하자면 고용이 됐다면 얘 신분이 뭐야? 소공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아니면 소공이 되는 거야. 결격이 아니면. 근데 이번에는 결격이야. 처음부터. 그러면 얘는 뭐가 안 돼? 고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효과. 자, 여기다 이제 예를 하나 좀 적어 놔 볼게요. 중개보조원도 있죠. 자, 중개보조원은 뭐 없는 종업원. 자격 없는 종업원.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간 계기는 고용이 된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뭐가 아니어서 들어간 거야.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근데 얘도 만약에 처음부터 뭐였다면 결격사유였다면 고용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결격사유는 두 가지 일단 효과가 있어. 첫째, 등록을 못하게 하는 효과. 두 번째, 고용이 안 되게 되는 효과. 이렇게 두 개가 효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애가 개공이, 소공이,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원래 결격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격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결격에 걸리는 얘, 개공.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 개공이 나와 아니면 등록관청에서 얘를 빼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얘가 나올 거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얘를 그냥 빼냄을 당할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여러분이 개공이라고 하고 지금 막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결격에 걸린 거야. 그럼 여러분
나 스스로 그냥 나오고 싶어? 아니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지. 조금만 더 합시다. 예. 그러면 관청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얼마? 그러면 30년만 더 할게. 이럴 거 아니야. 서로. 그게 조금일수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형평이 안 맞으니까 관청에서 즉시 빼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등록 취소라고 그래요. 즉시 빼낸다고. 이걸 등록 취소라고 그래. 이거를 몇 번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 번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번째 효과, 즉 개공이 결격에 걸렸을 때 그의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 여기에다가 제가 별 몇 개 하나 보세요. 제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 별을 1개 할 때가 있고 2개 하는 데가 있고 조금 3개 한 번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5개고요. 제가 별 5개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별 5개 해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 봐 드릴게요.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의 등록은 취소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게 세 번째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얘네들이 결격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냐? 후발적 결격. 예. 그러니까 나중에 소공이 된 이후에 결격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돼? 아니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빼내야지. 예. 근데 이때 빼낼 때 관청에서는 이제 못 빼내요. 왜 관청에서는 못 빼내냐면 얘네를 여기에 넣어준 사람이, 고용시킨 사람이 개공이거든. 그러니까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얘네 좀 빼내지 압력을 행사하는 거야. 안 빼내면 너 등록 취소시킬 거야? 네,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얘네를 빼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해소사유라고 하고요. 이게 의미는 해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고인데 법률에는 해소사유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공은 결격에 해당이 된 소공하고 중개부조원을 내보내야 된다. 내보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해소를 얼마 안에 내보낼 거냐. 이런 말이 또 남겠죠. 그죠? 얼마 안에. 자, 오늘 여러분이 개공이에요. 여러분이 개공이고 소공 한 명이 혹은 중개부조원 한 명이 결격에 걸린 거야. 그럼 여러분은 얘네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정말 미안한데 제도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 괜찮아요? 아니면 좀 이게 인간적이지 않아? 인간적이지 않죠. 어떻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겠어. 그러면 시간을 좀 준단 말이에요. 법에서도. 얼마 정도 시간을 좀 주겠어요. 어떤 기간. 자,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중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중에서. 2달 이내에 2월 내에 해소를 해줘야 돼요. 2월 안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별 2개짜리. 그러니까 개공은 얘네를 2달 안에 내보내줘야 돼. 그럼 반대로 못 내보내면 개공이 다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요거가 내용적으로 보면 복잡한 듯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간단해. 이걸 한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결격사유에 걸리면 못 들어가는 게 효과네. 그죠? 결격사유에 걸리면 못 들어가잖아. 그게 등록과 고용의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효과. 그리고 결격사유에 나중에 걸리면 퇴출이 되네. 그죠?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나오잖아. 그러면 결격사유에 걸리면 진출이 안 되고 퇴출이 되는 효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네. 이것도 복잡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드릴게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죠, 뭐.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유일무이하게 별 5개 하는 게 요거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아무튼 누구든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다 퇴출되거나 못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책 50페이지 잠깐만 가봅니다. 거기 보시면 결격사유가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그 밑에요. 박스가 왼쪽에 원시적 결격이랑 후발적 결격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를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외우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럼 뭐는 하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원시적 결격이랑 후발적 결격이 다르다는 개념만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이 결격은 이 결격과 달라요. 그렇죠? 다시 이 결격 사유하고 이 결격 사유는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 결격 사유는 1번과 2번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게 하거나 고용이 안 되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결격은 취소를 시키거나 해소를 시키는 결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결격을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적이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격을 이렇게 퇴출시키는 결격 사유를 편의상 후발적 결격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 이 느낌만 그냥 기억해 주시라고. 다시 얘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결격이니까 원시적. 얘는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니까 뭐 후발적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요 결격과 요 결격은 좀 다르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요? 미성년자는 원시적 결격이겠어요? 후발적 결격이겠어요? 미성년자가. 원시적이겠지. 왜 미성년자는 원시적이겠어요? 미성년자가 뭐 이렇게 좀 몇 년 살다가 미성년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미성년이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미성년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미성년은 원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쪽 넘어오시면 2번의 제목에 개공의 종별 변경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제목 옆에다가요.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제목 있잖아요.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놔 볼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양갈로 한번 쳐가지고요. 자, 공개라고 한번 일단 적어 볼게요. 공개는 뭐의 약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약자를 이제 공개라고 한 거예요. 자, 얘가 법계로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건데, 법계는 뭐 약자?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뜻이야.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번호판 색깔이 3개가 있잖아요. 그죠? 뭐지? 번호판 색깔 3개?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나 더. 몰라요. 녹색 있잖아, 녹색. 녹색 번호판 있잖아. 제 차도 녹색인데 지금 아직까지? 옛날 번호판. 옛날 번호판 많이 달리잖아. 지금 다니잖아. 그러니까 흰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러면 가령 흰색 번호판, 그러니까 녹색 번호판에서 흰색 번호판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런 거를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개공의 유형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이걸 종별 변경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건 되겠나 보세요. 법인인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갈 수 있어. 법인을 해산하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계 뭐 약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 말씀 안 드렸나요? 드렸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격은 있고 없고. 자격은 없는 그냥 기득권만 있는 옛날의 개공들. 근데 이 옛날 개공들이 시험 봐가지고 자격을 따서 개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시험 봐서 되는 거. 이걸 공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녹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흰색 번호판을 달 수 있다. 이거. 물론 요건이 되면. 그런데 절대 안 되는 종별 변경이 하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 개공으로는 못 가. 이거 왜 못 가냐면 이 사람들은 1985년 이전부터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옛날로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는 안 되고 요런 형태의 종별 변경만 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교육하겠습니다.